안녕하세요. 12장 청소년 상담의 실제 대면 기술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공감, 직력, 자기 개방, 청소년 상담사 기출 문제를 다뤄볼게요. 자, 제가 다루지 못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PPT를 활용해 주세요. 자, 공감은 정말 너무너무 이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공감은 어떤 유형에 국한해서 공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성향에 맞춰서 공감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함께 다뤄볼게요. 자, 일단 공감이라는 것은 내담자가 경험하고 있는 세계 속, 그러니까 내담자가 공감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담자가 경험하고 있는 거, 내담자가 경험하고 있는 세계 속으로 쑥 들어가서 그 감정을 같이 느끼고 내담자의 삶의 틀로 세계를 바라보는 게 공감이에요. 그러니까 내담자가 어떤 성향인지를 알아야지만 그 내담자의 어떤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공감하고 반영의 차이가 있어요. 반영은 내담자가 이제 얘기한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상담자가 이해한 것을,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반영은 상담자가 이해한 것을 내담자에게 전달하는 세부적인 기술이에요. 자, 내담자가 이야기한 것들을 쭉 듣고 상담자가 그 내담자가 이야기한 그것들을 이해한 거 있잖아요. 그것을 내담자에게 다시 전달하는 세부적인 기술이 반영이에요. 공감은 내담자의 경험에 대해, 내담자의 경험에 대해 상담자가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태도예요. 왜냐하면 상담자는 별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 내담자에게는 큰 고민이고 어려움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담자의 경험에 대해 상담자가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태도인 거죠. 그래서 상담자의 적절한 공감 반응으로 내담자는 거울 보듯 자기 경험을 관찰하고 또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반영도 공감도 매우 중요해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MBTI 유형으로 한번 아이들을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제가 이제 뭐 지금까지는 쭉 뭐 이고그램 또 애니어그램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또 아이들이 그 익숙한 게 있어요. 우리가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걸 무시를 못해. 왜냐하면 우리가 뭐 아주 그냥 뭐 심리학자들이 만들어낸 뭐 여러 가지 그 검사 도구가 있어요. 그런 검사 도구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다듬어지고 이래야지만 훨씬 더 이게 그 이해가 빠른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애니어그램이나 뭐 이고그램 뭐 거의 다 알려졌어요. 그런데 이제 MBTI도 많이 알려졌잖아요. 특히 이제 MBTI 같은 경우에는 한때는 이게 심리학자가 이걸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론을 융의 성격 유형 이론, 융의 성격 유형 이론을 토대로 해서 이제 모녀 두 명이 심리학자는 아니었어요. 융을 너무나 존경하는 그 분이 이거를 개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비심리학자가 이걸 만들었다라는 비판도 있지만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검증이 되고 다듬어졌어요. 그래서 대중적으로는 또 많이 또 인기가 있고 또 청소년들은 또 많이 이
MBTI를 많이 이렇게 해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MBTI로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이걸 또 이렇게 깊이 있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일단은 이제 MBTI로 보면은 이제 크게 16가지 유형이 있고요. 앞에 이 I가 있고 E가 있는데 이 I는 내향적, E는 외향적이에요. 그런데 내향적이고 외향적이라는 의미를요. 이 MBTI에서 말하는 내향적인 거랑 외향적인 거는 의미가 어떤 거냐면 내향적인 거는요. 나의 마음속의 세계로 이렇게 내면으로 깊이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나의 에너지와 나의 관심이 내 내면에 이렇게 에너지가 가는 거예요. 관심이. 그리고 외향적인 사람들은 나의 에너지와 관심이 밖으로 향하는 거예요. 밖으로. 내가 힘들면은 내면에 집중해서 나의 내면을 갈무리하는 사람들은 내향적인 사람들이죠. 근데 내가 힘들면 친구를 만나고 외부적인 활동을 하고 나의 그런 것들이 에너지가 밖으로 가는 그거는 외향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융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MBTI를 보면 I와 E로 딱 두 가지 구분되어 있는 게 있고요. 또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S가 있고요. 여기 S가 있고 두 번째 S가 있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N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S하고 여기도 보면 아빠는 N인데 엄마는 S잖아요. 그러면 이 N하고 S의 차이는 자, 여기서 S는요, 오감으로 느끼는 거, 오감. 보고, 듣고, 그러니까 내가 느끼고, 실제적으로 내가 지금 여기 현실에서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현실을 기반으로 하는 사람이 이게 S가 두 번째 그러니까 S예요, S. 근데 N은 뭐냐면 육감이라고, 육감. 촉각. 어떤 촉이 발달한 사람들 있잖아요. 촉각이 아니라 촉이 발달한 사람들, 직감. 어떤 좀 미래에 더 관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N하고 S의 차이는 N은 지금 여기 일상생활이나 이런 거보다는 너가 나중에 미래에 뭐가 되려고 하니까 미래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가족 이것보다는 더 나아가서 뭐 인류의 어떤 거, 또 아니면은 너의 미래 어떤, 그러니까 이런 뭔가 조금 촉이나 직관이 발달한 사람들이 요 N이에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를 보면 N이나 S로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를 보면, 이 세 번째에 T인 사람이 있고 F인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 여기도 보면 F하고 T의 차이는 자, 우리가 뭐 S 하면은 감정이라고 하는데 감정이라고 해서 판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의 감정은 여기서의 감정은 좋고 나쁨이에요. 좋은지 나쁜지. 이런 어떤 좋고 나쁨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엄마는 FJ잖아요. 그러면 판단을 어떤 상황에서 내가 좋은지 나쁜지로 판단을 하는 거야, 엄마는. 예를 들어서. 여기도 아빠도 그렇게 하고요. 여기 예를 들면 참고로 여기는 T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T는 우리가 thinking이거든요. thinking. 여기 다 영어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알아요. thinking은 어, 뭐냐면 판단을 하는데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에요. 1 더하기 1은 2잖아 이거예요. 예를 들면 1 더하기 1은 2잖아. 이게 딱 참과 거짓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F는 1 더하기 1은 꼭 2여야 될까? 1 더하기 1은 11배 효과를 낼 수도 있잖아. 이런 거거든요. 어. 그러면, 자, 이런 차이가 있는 이런 것들이 조합이 돼서 16가지 유형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여기에 한번 사례를 보면서, 한번 이 아들의 예를 볼게요. 자, 아빠는 INFJ예요. 예언자예요. 그러면 아빠는
내향적이면서 직관적이면서 이 감정. 그리고 이제 이 보면은 아빠는 그 내향적이면서 미래지향적인 거야. 앞으로 너가 가야 할 길. 그러니까 좀 더 넓은 범위. 나무보다는 디테일한 거보다는 숲을 보는 거죠. 전체적인 시각에서. 자, 너는 이러이러한 능력이 있고 이러이러한 게 있으니까 너는 이런 그림으로 가면 돼. 그러면서 그런 쪽으로 쫙 밀어주겠죠. 아빠 입장에서는. 여기 아빠는. 그리고 아빠는 이게 지금 F잖아요. 그러면 이게 감정, 여기서의 F는 좋고 나쁨이에요. 어. 좋고 나쁨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어. 그러면 여하튼 아빠는 큰 그림 속에서 아들을 통제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너의 미래를 위해서 이런 공부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면서 그런 것 쪽으로 계속해서 지식과 정보를 주면서 자녀 양육에 그런 쪽에 포커스를 두는 거죠. 거기다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초점을 두면서 아이를 통제할 가능성이 있고요. 자, 엄마는 ISFJ예요. 그러면 자, 엄마는 내향적이에요. 그런데 S는 제가 오감이라고 했잖아요. 오감. 보고 듣고 경험한 지금 현재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일상적인 거에서 예를 들어서 뭐 공부하는 습관이라든지 학교 생활이라든지 또 생활 습관이라든지 밥 먹는 거 지금 여기에 대한 것들이잖아요.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거. 그런데 FJ든 여기 아빠도 엄마도 J가 있기 때문에 뒤에 J가 있는 사람은 자, 내가 좋고 나쁘고 오감으로 느끼고 이런 것들을요, 통제를 할 수가 있어요. 통제가, 이게 제의가 발달한 사람들은 통제를 하는 거야. 내가 이걸 먹었더니, 술을 먹었더니 내가 몸에 안 좋네? 그럼 술을 딱 끊어내요. 제의가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걸 판단을 해서 내 몸에 유익하지 않으면 안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자, 엄마랑, 자, ISF, 여기까지 엄마랑 똑같잖아요. 근데 P죠, P. 그러면 P는 인식을 하는 건데, 내가 인식을 해야지만 변화가 이루어져요. 근데 여기 보면은 S는 뭐예요? 오감이잖아요. 오감. 보고, 듣고, 경험하고, 이런. 근데 이거는 이게 판단하는 건 아니야. 내가 그게 내가 오감으로 느끼는 것들이 내가 딱 인식이 돼야지만 딱 변화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 제의가 발달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제의가 발달한 사람들은 정리정돈도 잘하고 계획적이고 이렇게 뭔가 위계 질서가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아들은 P잖아요. 그럼 판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인식한 대로 이렇게 내가 그러니까 내 오감이 편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좀 오감이 편안한 거면 누워 있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정리하지 않을 수도 있고 좀 게으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피가 발달한 사람들이 또 장인들이 많아요. 한번 어떤 거에 삘이 꽂히면 이걸 끝까지 해내는 게 있어요. 근데 실제로 아이들을 상담을 해보면 이렇게 대부분의 이제 부모님들, 잔소리하는 부모님들, 통제하는 부모님들은 이게 제의가 발달하신 분들이에요. 여기도 보면은 이제 여기 ISTJ를 보면 딱 원칙, 완벽주의자들이잖아요. 여기 아빠도 엄마도 여기 세 명은 이 16그룹 중에서 완벽주의의 상위권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완벽형들이에요. 여기는 미래를 생각하면서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초월적인 어떤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엄마는 뭐예요? 지금 여기 현실에서의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여기 선생님 사례는 ISTJ는 공무원 스타일이잖아요. 원칙, 기준. 참이냐, 그러니까 옳으냐, 그르냐, 어떤 딱 바른 사람의 어떤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자, 엄마 아빠의 이 INFJ나 ISFJ나 ISTJ 이런 유형들의 부모나 선생님들이 보기에 이런 유형들은 많이 혼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요런 뒤에 FJ나 TJ가 있는 애들은 거의 혼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계획성 있게 무언가를 자기 딸에는 유능하게 해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한테 혼나거나 지적을 받는 아이들이 요 뒤에 피가 있는 애들이에요. 뒤에 여기 피 있는 애들 있잖아요. 음. 왜냐하면 부모님이 보기에 아니면 선생님 보기에 좀 게을러 보이거든요. 어. 그런데 그거는 내가 보기에 게으른 거지 이 아이 입장에서는 그게 꼭 게으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감을 할 때는 이 유형에 맞게끔 공감을 해줘야 돼. 자, 여기 T가 있다 그러면 옳으냐 그르냐가 중요해요. 그런데 선생님 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그런 식으로 공감을 해줘야 되고요. 여기 예를 들어서 이런 아이가 왔다면 이 F잖아요. 자, 판단을 해요. 이런 감정형이 이런 판단 안 한다라는 건 아니에요. 내 감정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감을 토대로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이 오감을 토대로 나의 어떤 것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오감을 판단하는 거고 여기는 육감이죠. 보이지 않는 그 멀리. 그러면은 ISFJ가 보기에는 여기 아빠는 둥그름만 보는 느낌. 지금 여기 현실도 중요한데 미래를 자꾸 생각하잖아요. 지금 당장 여기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유형에 따라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요런 또 이런 갖고 있는 이런 유형을 토대로 이렇게 공감해 주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MBTI 유형으로 가족 관계를 보면서 제가 이제 공감에 대한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여러분 사랑해라고 말했을 때 F와 T의 반응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F는 이게 감정, 좋고 나쁨으로 판단하고요. T는 옳으냐 그르냐 이렇게 해요. 근데 여기서 사랑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사랑해요 그러면요. 이 F는요 감동받아요. 너무 감사해요. 눈물이 핑 이렇게 돌아요. 근데 ISTJ는 이게 오글거리면서 이게 오글거려 하지 마 이래요. 사랑해 그 말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도 이렇게 F와 T의 반응이 사랑해라고 말했을 때 이게 F와 T가 반응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제가 이렇게 MBTI 일상 이렇게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보니까는 많이 공감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뭐 아까 전에 INFJ 같은 경우는 올빼미 또 여기 ISTJ는 거북이 또 이렇게 ISFJ는 이렇게 사슴으로 이렇게 캐릭터를 선정해 갖고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요. 또 많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네, 여러분이 기회가 되면 지금 좀 많이 바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방학 때 MBTI도 또 공부를 해두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감은 음,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죠. 사실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 결국 혼자라는 실존적 고독을 경험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 또 이렇게 고독함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또 특히 청소년들은 고민이 많기 때문에 타인에게서 이해받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말만 들어줘도요, 너무너무 좋아요. 아이들이 시간이 없어서 상담을 못 받는 거죠. 어, 상담할 시간이 있다, 상담받을 시간이 있다, 그러면요, 너도 나도 상담받고 싶어요. 어, 그런데
음, 그런 이유가 뭐냐? 이해받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 저 좀 이해해 주세요. 이거예요. 음. 그래서 공감의 두 가지 수준이 있어요. 기초 공감. 그러니까 내담자의 표면적인 수준이에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거. 또 발전 공감은요, 보다 심층적인 공감이에요. 근데 심층적인 공감은요, 단기 상담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워낙 요즘에 고등학생들 너무 바쁘잖아요. 공부하냐고. 학습량이 또 어마무시하게 많고. 그래서 사실 막 상담 받는 것도요, 상담 받고 싶은데 공부하는 시간 하고 막 황금 비율을 조율하다 보니까요, 애들이 이제 오픈 상담 정도만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고3 학생들은. 근데 오픈 상담은 이제 30분이니까 너무 짧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기초적인 공감뿐이 못 해줘요. 자, 한번 기초 공감을 볼게요. 내담자가 현재 순간에 느끼는 감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감정과 관련 있는 경험이나 행동들을 인식해 그것을 내담자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담자가 상담하러 왔는데 눈이 부었어요. 그럼 눈이 부은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아, 눈이 부어서 많이 아프겠구나.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봤을 때는 너의 눈 상태는 한번 너 이거 눈이 가렵니? 그때 가렵지 않대요. 그럼 이거 언제서부터 그랬니? 그때 어제서부터 그랬대요. 어제서부터 이렇게 부었대. 아, 그러면 이거는 알레르기일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약국에 가서 선생님 보고 이 증상을 얘기하면 선생님이 약을 처방해 줄 거야. 그러면 그 약을 한번 먹으면 이틀 정도면 그 눈 부은 게 사라질 수 있어. 근데 눈이 이러니까 많이 불편하겠구나.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면 실제적으로 아이가 상담하러 왔는데 사실 이 눈이 부으니까 불편할 거 아니에요. 어. 그래서 근데 그거서부터 지금 여기에 순간에 느끼는 거서부터 이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 상담 초기에는 너무 깊게 반영해 주는 거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기초 공감만 해줘도 됩니다. 발전 공감은 내담자가 진술한 내용에서 드러난 표면적 감정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내담자가 표현하지 못했거나 말하지 않고 암시만 한 채 지나친 것까지도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공감 기술이에요. 아이들이 막 미주알 고주알 쭉 얘기했단 말이에요. 선생님, 또래 관계가 이렇고 저렇고, 뭐, 이렇게 해갖고 사이가 안 좋아지고, 친구들이 나를 차단하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면서, 선생님, 제가 문제일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런 게 있잖아요. 아까 전에 MBTI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감정형들이 있고, 감정형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판단을 하는 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을 하더라도 좋고 나쁨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있고요. 참이냐 틀리냐로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F하고 T 있는 사람들은 많이 상대방을 잘 모르면 상처받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 어떤 상황이 있어요. 야, 나 있잖아. 오늘 친구랑 싸워갖고 여기 눈이 부었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F형들은, 아, 그래, 너 눈이 부어서 되게 아프겠구나. 얼마나 아프니? 그러면서 F가 있는 사람들은 F식으로 이렇게 공감을 해줘요. 근데 T는, 야, 병원 가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병원 가봐. 그럼 끝이에요, 그게. 그리고 F 입장에서는, 야, 내가 지금 눈탱이와 밤탱이 돼서 눈이 부어서 위로받고 싶어서 전화했는데 병원 가는 거 나도 알아. 근데 그게 뭐 이렇게 시니컬하게 얘기를 해? 그러면 상처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응. 그게 T가 있는 사람들은 참이냐 거짓이냐. 왜냐면 자기 같으면
눈이 다쳤으면 병원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입장에서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해준 건데 상대방은 상처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아이가 막 얘기하면 이게 혼란스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인형극으로 상황극을 재현하게 해요. 그러면 나는 이런 유형이고 뭐 친구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설명을 해주고 자 그러면 이 얘기 때 우리 한번 검사를 받아보자. 그러면 선생님이 검사를 해주면서 이야기를 해줄게. 너가 생각하기에 그럼 검사를 해요. 그럼 너는 이런 유형으로 나왔는데 너가 부딪혔던 그 친구는 어떤 유형일 것 같니? 아, 선생님, 내 친구는 IS TJ일 것 같아요. 저는 ISFJ인데 내 친구는 ISTJ일 것 같아요. 근데 내 친구들은 다 F가 있는 친구들인데 얘만 T거든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그러면서 아이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어. 이거는 여러분 틀리고 맞고도 아닌 거잖아요. 어. 그냥 성향이 달라서 부딪혔던 거예요. 그럼 내가 나쁜 사람도 아니고 그 친구 나쁜 사람도 아닌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들을 충분히 이해하게 되면,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선생님, 제가 제 번호 유형을 알고 나니까, 또 아니면 내 성격 유형을 알고 나니까 엄마 아빠도 이해가 됐어요. 엄마가 왜 그렇게 잔소리를 했는지 알겠어요. 또 아니면 내 친구가 그렇게 한 이유를 알겠어요. 아, 그 친구가 나를 비난한 게 아니었네요. 저는 제 친구가 정말 감정도 없는 아주 냉혈 인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이러면서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감정 표현이 어려운 내담자의 어떤 공감 반응이에요. 음,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 표현을 매우 꺼리는 경우 공감 반응이 오히려 자극적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처음에는 내담자 이야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쭉 내담자 이야기를 강조하면서 그렇게 시작하면서 점차 감정을 이야기하는 방향으로 그러면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담자 이야기를 쭉 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내담자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때 아이가 느끼는 감정이 있잖아요. 선생님, 제가 이런 상황에서 상처를 받았어요. 저는 그 친구가 공감해 주길 바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공감의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공감의 세 가지 요소는 일단은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자가 내담자의 세계에 들어가거나 내담자 입장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말 그 T하고 S는 호감을 느낄 때도 성향이 다르거든요. 어. 오히려요, T들은 호감이 있으면요, 질문을 많이 해요. 호감이 있을 때는. 근데 F들은요, 호감이 있으면 리액션이 커요. 어, 호감이 있으면. 근데, 그게 또 반대거든요. 근데, 호감이 없으면 F들은 뭐예요? 질문을 해요, 그냥. 리액션도 별로 없고. 근데 T들은, 호감이 없으면 그냥, 질문 별로 안 하고 그냥 리액션만 있거든요. 그게 반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오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호감을 보일 때조차도 T와 S들은 좀 다르거든요. 또 애니어그램도 그렇잖아요. 애니어그램도 1번들이나 뭐 5번, 9번들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정말 성격의 유형을 아는 건 중요해요. 상담할 때는 진짜 성격 유형을 아는 게 중요해요. 특히 상담사는 여러분이 뭐 1회기부터 검사하고 파악하면은 벌써 늦어요. 빠르게 파악을 해야 돼요. 빠르게. 그리고 두 번째는 전달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내담자 이야기 속에 포함된 어떤 경험, 또 행동, 감정을 깨닫고 자기가 이해한 거, 상담자가 이해한 것을 내담자에게 전달해 준 거. 아, 너가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많이 속상했구나.
그 전달 방법도 중요해요. 어. 그리고 세 번째, 적극적인 대응, 적극적 대응. 내담자를 상담 대화에 참여시켜 그를 통해서 문제 상황을 명료화시키고 적극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 전달 방법, 또 적극적인 대응력,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효과적인 공감 반응을 위한 주의점이 있어요. 효과적으로 공감하려고 하면요, 급하게 반응하면 안 돼요. 그 오판이 이러죠, 오파. 잘못 공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중하게 정리하고 전달해야 돼요. 제가 오늘 한번 올빼미 액세서리를 했어요. 저는 오 박사님을 통해서 많이 배워요. 오 박사님은 말수가 좀 적어요. 근데 이제 어떤 관심사 또 좋아하는 거 이런 거는 또 달변으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데 대부분 이제 뭐 식사를 할 때 대화를 하면 주로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제가 쭉 얘기를 막 이렇게 미주알 고지 이렇게 수다장이처럼 이야기를 하면 이제 오 박사님 쭉 이렇게 공감을 해요. 그러니까 오 박사님이 INFJ. 그러니까 마음은 따뜻하잖아요. 그러면은 쭉 이야기를 듣고 숲을 보는 경향이 있으니까 깊이 통찰을 해서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조언을 해주거든요. 근데 제가 ISFJ예요. 디테일한 거는 강해. 디테일한 거. 나무의 디테일한 거는 보는데 전체적인 거는 약간 약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오 박사님의 자문을 구하는 거예요. 또 아니면 제가 일부러라도 그 약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N이 약한 거예요, 제가. 전체적인 거를 봐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상담할 때는 그 전체적인 거를 보려고 노력을 해요.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상담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감으로만 막 판단하고 이렇게 하면 또 놓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주로 경청하고 그리고 신중하게 정리하고 전달을 하면 아이들이 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공감 반응 전달은 좀 간결하게 또 전달할 내용하고 일치하는 억양을 사용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직면만 조금 짧게 다루고요. 이제 문제풀이를 해볼게요. 이제 직면은 사실 초기에 사용하는 건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직면은 어느 정도 그 내담자와 관계 형성이 되고요. 또 어느 정도 라포가 형성이 돼야지만 이게 직면을 하면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면은 내담자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어떤 불일치나 모습 또는 부적응적인 사고나 반응 양식 등을 상담자가 지적하여 내담자가 이를 검토하도록 안내하는 기법이에요. 예를 들면 멀리 얘기를 하지 않게 여러분도 저도 굉장히 요즘에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얼떨결에 사실 아버지 간병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중부대학에 강의하려고 그냥 굉장히 그 당시에 굉장히 바빴단 말이에요. 뉘에메 업무가 사실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사이버 업무가. 특히 1학기 때는 학점은행제이기 때문에 그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강의하는 거에 50%를 촬영을 완료해야 돼. 교환 작성을 하고 그걸 6월 말까지 완료를 해야 돼. 6월 말까지 완료를 해야 되고 거기다가 제가 학교 상담을 하고 있잖아요. 학교 상담은 상반기 때 상담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적응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피크 굉장히 많아요. 거기다 상담소도 운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맞물려서 엄청 많은 상황에서 제가 부가적으로 그 당시에 매달 그 병원비와 간병비가 매달 200만 원씩 나간 거예요. 그러면 사남매가 뭐 사남매 중에 한 명은 공무원이고 일정한 그 사업가는 없어요. 사남매가 다 이렇게 월급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가 기본적으로 생활하는 거에서 사남매가 딱 공동 부담은 50만 원씩, 또 거기다가 더 들어가는 게 많아서 어느 달에는 100만 원씩 어, 내야 되는 상황이었어. 그래야지만 이제 아버지 병원비, 엄마 병원비 이게 다 감당해야 되니까 제가 이제 부가적으로 더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부대학에서 이제 강의하면 제가 이제 아버지 병원비, 뭐 엄마 병원비, 간병비 다 마련하겠지. 그래서 정말로 바쁜 와중에 딱 수락을 한 거죠. 수락을 했는데 이제 그냥 제가 했는데 그게 완전히 이렇게 본업처럼 일의 양이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제가 주임 교수를 하게 되면서. 그런데 2학기 때까지는 왜냐하면 뉴엔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6월 때까지만 피크적으로 어마무시하게 바빠요. 이게 교환 작성에 촬영에 막 어마무시하게 바쁘고 2학기 때는 조금 널널해요. 그러니까 내가 중부대 강의를 하는데 무리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1학기 때 몰빵으로 몰린 거죠. 어. 작년 2학기 때까지만 해도 지금처럼 바쁘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뉴엠 업무가 조금 적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뉴엠 업무도 피크예요. 중부대도 강의하는 거 말고 논문지도 있어요. 막 완전히 바빠요. 거기다가 심사하는 거 뭐 이거에 또 학교 상담도 막 피크하니까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사실 멘붕이 온 거예요. 어. 다들 바쁘다고 전화한 거. 다 6월 말까지 끝내주세요. 이거 끝내. 근데 6월 말까지 끝내야 될 것들이 상상 초월로 너무 많은 거예요. 진짜로. 새벽 2시에 자도 이게 일요일도 없이 해도 너무너무 바쁘고 거기 와중에 이제 엄마 간병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멘붕이 와서 이거 안 되겠다. 안 되겠다. 하나는 내가 내려놔야 되겠다. 이 생각이 딱 든 거예요. 진짜 이거 안 되겠다. 도저히 이러다가는 진짜 이게, 근데 이게 또 하나를 내려놓으면 이게 무책임해지는 거예요. 무책임해지는 거.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또 남편 오 박사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근데 너가 뉴엠의 업무도 중부대 업무도 상담소도 또 학교에 하는 것도 너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너가 했지 않니? 그런 거. 너가 그토록 많이 고민했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거를 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너가 작년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갑자기 하나를 그만둔다고 하는 거는 조금 모순되지 않니? 이렇게 한 거. 너가 만약 그 중에 하나를 그만둔다면 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니? 그렇게 얘기하는 어떻게 되겠니? 그러고 보니까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갑자기 중부대 딱 그만두면, 여러분, 지금 논문 지도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딱 그만두면 이게 학기를, 이게 뭐예요? 이게 큰일 나죠. 그리고 또 뉴엠도 지금 이 평가를 받아야 되는 중요한 순간에 제가 딱 그만두게 되면, 제가 뉴엠에서도 메인 교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뉴엠에도 엄청난 피해를 줄 수도 있고, 또 중부대학도 여러분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이거는 아니구나. 다시 제 몸을 추스리고, 제가 갈무리 하면서, 또 항공 비율을 조율하면서 조금, 제가 워낙 또 ISFJ, 완벽주의자거든요. 아주 그 완벽주의의 애니어그램이 아니라 MBTI의 16가지 유형 중에 완벽주의의 4인방이 있어요. 완벽주의 4인방 중에 제가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저의 완벽주의를 조금 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제가 이렇게 녹화하는 것도 조금 이렇게 조금 조율하고 있잖아요. 조율하고 뉴엠 업무도 조율하면서 이제 결국은 네 가지를 다 하는 걸로 다시 마음을 다스리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저의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여하튼 그런 게 직면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어떤 불일치, 모순, 부적응적인 사고 이런 것들을 딱 지적해서 내담자가 이를 검토하도록 안내하는 기법인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 직면은 내담자가 보이는 불일치의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말과 비언어적 표현 간의 불일치. 예를 들면 선생님 저는 괜찮아요. 근데 눈물 흘리고 있어요. 자, 민희야. 엄마가 너한테 야단을 쳐서 괜찮다고 했는데 너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네. 괜찮지 않다라는 거죠. 이런 게 직면이에요. 또 말과 행동 간의 불일치예요. 어. 너가 친구가 놀려도 쿨하다고 했는데 오늘 친구를 때리고 왔네. 그죠? 말로는 친구가 저를 놀려도 괜찮아요.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아예 쿨해요. 근데 놀린 친구를 때리고 온 거예요. 어. 이거 뭐예요? 말과 행동이 불일치하는 거죠? 또 비언어적 표현들 간의 불일치예요. 선생님, 저는 괜찮아요. 근데 계속 떨고 있어요. 괜찮지 않은 거죠. 그래서 내담자 실제 모습을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내담자의 실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지적해서 새 지각으로, 새 시각으로 돌아보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고요. 이 자기 개방도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세요. 특히 자기 개방은요, 음, 이제 우리가 상담할 때 좀 더 내담자와 친밀감을 느끼고 공감을 하기 위해서 상담자의 경험을 오픈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자주 사용하는 건 좋지 않고요. 적당한 선에서 정말 필요하다라고 할 때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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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목표 설정과 행동 실천에 필요한 새로운 시각에 도움이 될 때만 적당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자기 개방은 내담자 문제가 혼자만의 경험이 아님을 알게 해서 혼란스러운 느낌을 줄이고 안정감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특히 아이들의 어떤 그 성 문제라든지 어떤 또 먹는 문제, 식탐의 문제라든지 또 친구 관계 여러 가지들을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하면 이제 상담 선생님의 어떤 사례를 들려주면서 선생님도 그 시기에는 친구 때문에 고민했단다. 또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면서 이제 아이들의 혼란을 좀 줄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 요것도 그냥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요것도 여러분들이 얘기하다 보면 이게 좀 길어져요. 길어져서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고요. 자, 한번 기출문제를 다뤄볼게요. 자, 기출문제는 이제 여러분들 부교재 278페이지에서 287페이지 중에서 이제 출제 빈도가 높은 거를 조금 다뤄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청소년 상담사 그 시험 문제는 이제 과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록 청소년 상담사의 여러 가지 과목이 있는데, 이런 상담 연구 방법론의 기초 부분도 조금 다뤄볼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 278페이지에 1. 측정의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측정의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1. 일치 또는 조화의 기능 2. 주관화의 기능 3. 표준화의 기능 4. 계량화의 기능 5. 반복과 의사소통의 기능 정답이 아닌 거는 2번이죠. 왜냐하면 측정하의 기능은 이 주관화는 안 돼요. 주관화는. 그러니까 일치 또는 조화의 기능, 표준화의 기능, 계량화의 기능, 반복과 의사소통의 기능이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출제 빈도가 높은 거예요. 2번 서열 수준의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이건 아마 제가 박사 논문 특강할 때 굉장히 강조했어요. 서열척도 있잖아요. 서열척도. 1. 각 카테고리 간의 대소의 관계를 판단한다. 맞죠? 2. 이러한 대소 관계는
비반사적이고 비대칭적이나 이행적이다. 맞죠? 3번. 부여된 숫자나 기호는 각 카테고리의 상대적 위치까지도 표현한다. 맞지요? 4번. 가감 승제의 수학적 조작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갖는다. 자, 가감 승제잖아요. 더하고 빼고 곱하고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 비율 척도와 관련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번 내용은 틀린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서열 척도에 관한 거를 질문하는 거잖아요. 5번 보가더스의 사회적 거리 척도, 모레노의 소시오메트리, 리커트의 리커트 척도, 커트만의 커트만 척도 등이 있다. 맞죠? 그래서 2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80페이지 4번이에요. 검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신뢰도는 여러 번 검사를 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걸 말해요. 어떤 상황에서든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게 신뢰도가 있는 거잖아요. 1. 검사 대상의 개인차를 크게 한다. 2. 검사 내용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구성한다. 포괄적으로 구성하면은 신뢰도가 낮아질 수가 있죠. 2번은 틀려요. 3번 문항의 난이도를 적절하게 구성한다. 맞죠? 4번 문항의 변별도를 높인다. 맞죠? 5번 적은 수의 문항보다는 많은 수의 문항으로 구성한다. 맞죠? 그래서 검사 도구가요. 문항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신뢰도가 높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항이 너무 많으면 내담자가 힘들어하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적당하게 이제 조절을 하지만요. 음, 그래도 이제 문항이 많으면 많을수록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측정의 타당도의 정의로 옳은 것은 타당도는 그 문항에서 검사하려고 하는 것을 제대로 측정하는 가의 문제예요. 타당도는 예를 들어서 성격 유형 검사를 하면 성격을 측정해내야 되잖아요. 자존감을 측정하려면 자존감을 측정해내야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1번 측정 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현상을 일관성 있게 측정하는 능력이다. 자, 측정의 타당도의 정의로 옳은 건데 측정 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현상을 일관성 있게 측정하는 거, 일관성 있게 측정하는 것은 신뢰도죠. 그러니까 이건 틀린 거야. 2번 조사 대상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생리적 또는 심리적으로 변하는 것이다. 아니죠. 3번 조사자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실제에 가깝게 측정하였느냐 하는 것이다. 이게 맞죠.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측정하는 하였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3번은 맞아요. 4번을 볼게요.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 간의 측정 도구가 상이함으로써 나타나는 변화이다. 틀리죠. 5번 측정에 사용하는 방법이 객관적인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정도를 말한다. 틀리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281페이지 8번을 보겠습니다. 다음의 절차에 따라 추정하는 타당도의 유형. 자, 타당도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 중에 어떤 건지 알아맞히는 내용이에요. 첫째, 시험자 집단에게 새로 제작한 검사를 실시한다. 둘째, 일정 기간 후 검사한 내용과 관계가 있는 피험자들의 행위를 측정한다. 셋째, 검사 점수와 미래 행위의 측정치와 상관 정도를 추정한다. 1. 예측 타당도. 예측 타당도가 맞죠? 그래서
예측 타당도는 어떤 검사가 무슨 행위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한 것과 실제 대상자 또는 집단이 나타낸 행위 간의 관계를 측정하는 거예요. 뭐 구성 타당도, 앞면 타당도, 공인 타당도, 내용 타당도는 아니죠. 그래서 본 지문에 해당되는 내용은 예측 타당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283페이지 11번을 보겠습니다. 자, 다음 보기에서 알아보고자 한 타당도는 새로 작성한 인성검사와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인성검사와의 상관관계를 산출하였다. 1. 내용 타당도 2. 예언 타당도 3. 공인 타당도 4. 구인 타당도 5. 이해 타당도 5번 공인 타당도죠. 자, 새로 인성검사를 개발해냈어요. 그러면 기존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인성검사 있잖아요. MMPI. 그래서 MMPI하고 상관관계를 보는 거죠. 이게 상관관계가 있어야 돼요. 상관관계가 별로 내가 새로 개발한 검사 도구하고 기존에 인정된 이 MMPI 검사하고 상관관계를 했더니 별로 상관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이 새로 작성한 인성검사가 다시 이거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상관관계 높아요? 그러면 이거 괜찮은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상관관계를 산출해서 타당도를 검증해내는 것은 공인타당도죠. 그 다음에 12번 측정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측정의 신뢰도하고 타당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하고 거리가 먼 거예요. 1. 측정의 길이 2. 대인 면적과 자기 기술식 질문지 3. 응답자의 사회 경제적 지위 4. 문제의 제목 문제의 제목 이거 거리가 멀어요. 이거 틀린 거. 거리가 먼 거. 그러니까 이 틀린 게 이제 거리가 먼 거잖아요. 4번이 정답이에요. 5번 부호와의 객관화 이거는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284페이지 14번을 보겠습니다. 이 8번까지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자, 14번. 크롬바 알파 값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 신뢰도잖아요. 그러니까 크롬바 알파 값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 표준화된 크롬바 알파 값은 0에서 1의 값을 갖는다. 맞죠? 2. 문항 간의 평균 상관계수가 높을수록 크롬바 알파 값도 커진다. 그렇죠. 문항 간의 평균 상관계수가 높으면 크롬바 알파 값도 커져요. 3번. 문항수가 적을수록 크롬바 알파 값은 커진다? 이거 틀리죠. 왜냐하면 문항수가 적은 것이 아니라 높을수록, 많을수록. 문항수가 많을수록 크롬바 알파 값은 커지거든요. 근데 3번은 문항수가 적을수록 크롬바 알파 값은 커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3번이 틀린 거. 4번은 크롬바 알파 값이 클수록 신뢰도가 높다고 인정된다. 맞죠? 5번 크롬바 알파 값은 0.6 이상 되어야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되며 0.8에서 0.9 정도를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우리 논문 쓰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0.6 이상이면 신뢰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0.8에서 0.9 정도다. 그럼 매우 높은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